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의 확산세는 여전히 위험수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을 기록했는데 내일부터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서울시는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을 선포했습니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 0시 기준으로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또 이른 거죠. 아마 그 숫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요일 주말의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저희 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자발적 검사자와 또 유증상자 그리고 여러 가지 권고를 받아 검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장사진을 펴고 있습니다. 마치 5월 달에 이태원발로 발생했을 때 당시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네. 어제 오늘 조금 추워서 오전에는 조금 줄어든 듯 했지만 자발적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오시면 너무 감사해요. 자발적 그리고 권고받아 오시는 분들이 검사자가 늘어나면서 숫자는 결코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이 특히 평일이다 보니까 내일 0시 기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의 검사 건수는 이전의 휴일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300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 내용도 좀 한번 더 전해 주시죠. 사실 제가 그 선별진료소, 안심진료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난주에 코로나 검사 건수를 봤을 때 우리 선별진료소 일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전에는 보통 하루에 20분 이내로 모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통 오전에만 한 분 교수님이 약 60분 정도, 오후에 또 한 40분 정도. 제가 지금 근무하는 기준이니까요. 이것은 지금 인근에 있는 구청에서 시도하는 선별진료소에서도 숫자가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코로나19 또는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랑 계절성 감기의 증상이 초기엔 유사하잖아요. 목이 칼칼하거나 콧물 나오는 증상을 보이는 분이 자발적으로 찾으시는 거.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본인이 노출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검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확실히 숫자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금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수도권 상황이 특히 또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이었다고요. 근데 이 200명이라는 숫자를 그 호주 국립대에서 나온 연구 결과랑 빗대어 보면은 호주 국립대 연구를 보게 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이태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약 17배의 확진자가 더 있을 거다. 한국 같은 경우도 2.6배가 더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는 사망자를 통해서 역순 그리고 확진자와 확진 비례 그다음에 재생산 수치를 가지고 역순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즉 우리가 무증상 확진자가 70%가 넘었다고 하는 미국 국립원의 연구 결과를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이 숫자가 진단되고 있는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다. 왜냐?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방역에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실제는 이보다 숫자가 더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2달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확진자 숫자는 실제 확진자 숫자의 10%가 불과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으니까 네. 실제로 3차 유행이 지금 지속적으로 전국적 확산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그 드러나는 확진자 수는 방역망에 어떻게 보면 방역망의 안에서 파악된 숫자인데 그것과 달리 이른바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전제했을 때 특히 우려되는 게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6으로 높아졌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R-넛이라고 그 영어 스펠링 보면 R하고 0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에게 퍼뜨릴 수 있느냐. 여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홍역, 예방접종으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홍역이 재생산 지수가 약 12에서 17, 한 명이 12명에서 17명을 옮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또는 전국적 2차 유행이 있었을 때 2.5, 3.5까지도 계측이 됐었는데요. 예. 현재는 지금 1.6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지속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2를 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제 3차 유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유행과 2차 유행과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3차 유행이 1, 2차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도 많은데 특히나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할까요? 우리가 1차 유행은 특정한 지역, 그다음 특정한 종교 행사로 이루어졌고 당시만 해도 지역적 확산이 없던 상황입니다. 2차 유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벤트, 어떠한 지명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3차 유행이 어디서 유행되고 있냐고 얘기하면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특히 20, 30대의 연령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확산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어제 안타깝게도 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509명으로 치명률은 1.64%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작구 교회 기도처와 관련해서 11월 18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총 13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임용 단기 학원과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에 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1명입니다. 이 중에 수강생이 69명이고 학원 관계자가 2명, 그리고 가족 및 지인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고등학교와 마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4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6명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11월 21일 이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1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6명입니다. 인천의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12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5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키즈카페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2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54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1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며 3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37명이 확인되었고 감염원 및 감염 경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북 익산시 대학병원과 관련해서는 7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명입니다. 경북의 김천시의 김천대학교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5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친목 모임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3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일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255.6명이 확진되어 직전 일주보다 133.2명이 증가하는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39.4명이 발생하였고 전주보다 11.3명이 증가해서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으로 인한 해외 유입 및 국내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간의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 발생이 33.8%, 확진자와의 접촉이 30%이며 해외 유입이 13.4%, 그리고 현재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14.5%로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이 8.2%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발생 그리고 특정 집단 사례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인 가족 간 모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특히 사우나, 체육시설, 식당, 주점, 카페 등을 통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대학 및 학교, 학원을 통한 교육기관을 통한 전파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발생 사례도 다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도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10월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 여행, 행사, 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고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동절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간 확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 50대 이하가 75.9%이고 60대 이상이 24.1%로 확진자 중에 60세 미만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층의 증가폭이 가장 커서 40주 차의 총 확진자의 10.6% 수준에 비하면 47주 차인 지난주는 17.8%로 20대의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일주간 사망자는 1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하신 사망자분의 연령은 80대가 4명, 70대가 3명, 60대가 4명이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10명이었고 1명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권역별 발생 상황을 보시면 수도권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으로 2단계의 상향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호남권도 여전히 30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이 충족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영양조사 및 군 입영장정에 대한 코로나19 항체 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번에 이어서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대해서는 3차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3차 조사에는 참여자가 1,379명에 전국 15개 시도에서 표본으로 선정되신 조사 대상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검사가 진행된 기간은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검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군 입영장정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에 군 훈련소의 입소자 6,859명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여자 1,379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3명이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2명은 중화항체까지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항체 양성인 3명 중에서는 2명은 이미 해외 유입으로 검역 단계 또는 지역사회 자가격리 중에 기확진된 사람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미진단 상태에서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에 대한 항체조사는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에 시행된 2차 조사에서도 1,440명 중에 1명, 0.07%의 양성률을 보였고 이번에 진행된 제3차 조사에서도 1,379명 중에 1명이 미진단 감염자가 확인이 돼서 0.07%로 항체 양성률은 낮은 편이었으나 지역사회에 진단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 입영장정 6,859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는 총 25명이 확인이 되었고 이 중에 중화항체까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가 23명이었습니다. 이 항체 양성자 25명 중에 10명은 이미 확진을 받았던 사례로 확인이 되었으며 15명은 지역사회 미진단 항체 양성자로 확인이 되어 지역사회 미진단 항체 양성률은 0.22%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군 입영장정에 대한 조사 결과 미진단 항체 양성률이 0.22%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항체 양성률 0.07%는 보다는 높아서 젊은 연령층은 감염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이 많고 또 의료기관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회활동은 활발히 하기 때문에 지역 내의 감염을 전파시킬 위험이 상당히 높아 20대 초반 연령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젊은 연령층의 감염 확산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특히 대학 등의 비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대면 모임을 자제하고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학원, 스터디 카페 등 젊은 층의 밀집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서 11월 14일인 46주차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에 대한 결과 메르 환자 1000명당 3.3명으로 전년 동기간의 8.2명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또 올해의 유행 기준인 5.8명보다는 낮은 수준의 의사 환자 발생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 대한 그 호흡기 감염증 증상을 보이는 그 환자들에 대한 병원체 검사 결과 총 그 호흡기 감염증 환자에 대한 검체가 117건이 의뢰되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117건 중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반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예를 들면 리노바이러스, 보카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내의 전문 검사기관, 의료기관에 대한 호흡기 검체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0.1%였습니다. 총 호흡기 검체가 의뢰된 게 2,876건이 일주일 동안 의뢰되었고 이 중에 4건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확인이 되어 검출률은 0.1%로 전년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겨울철 유행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리고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년회 등 많은 그런 모임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모임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감염 발생 양상이 지인, 가족 간의 모임, 또 학교나 직장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규모 집단 발생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및 모임 행사 참석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생활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감염 유행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기본적인 그 주요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또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항체 검사 결과가 지금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국민건강 영양조사라는 걸 통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항체가 조사가 나왔고 또 군 입영장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군 입영장정 같은 경우에는 6,859명 가운데 항체 양성자가 25명으로 파악됐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그 군 입대 병 이 경우에는 무작위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에 거의 전수에 가깝게 그래서 어떤 지역, 어떤 연령, 어떤 과거력이 아닌 우리가 난수라고 하죠. 특정한 숫자에 뽑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1차, 2차, 3차의 국민영양 조사에 따르면은 뭐 1,000몇 명 했는데 1명. 요번에도 1,379명 중에 3분이 확진자로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지켜볼 게 뭐가 있냐면 군 장병 6,859명 중에 25분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중앙체를 가지신 분이 23분. 근데 23분이라는 거는 이분들은 앓고 지나가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은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방역, 저희가 보통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그중에 기확진자, 즉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코로나19를 확진받은 적이 있어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군 입영자 중에 10명 있었던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13명은 본인은 증상을 느낀 적도 없고 확진받은 적도 없는데 실제로는 코로나19로 본인 앓고 지나간 겁니다. 그만큼 경증 또는 무증상 상태에서 중앙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분은 앓고 지나가서 중앙체가 생긴 거니까 이분들은 알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면 0.7%가 나오는데 군 장병에서 0.22%가 나왔고 그중에 반수 이상이 중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도 젊은 층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어서 내가 코로나19일까? 아닐 거야라고 해서 지나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앓고 지나가서 중앙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하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중앙체라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항체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보통 우리가 노출이 돼서 우리가 병을 앓고 나면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중앙체가 있다라는 말은 최소한 이분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병을 앓았다라고 강하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젊은 층 사이에서는 자기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고령층으로 감염을 시키거나 확산세에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그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고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저도 예를 들어 드린 게 이런 망이 있습니다. 모기망 같은 게 있는데 막 많은 모기들이나 해충이 들어오려고 해도 뚫질 못하는데 어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로 다 들어오잖아요. 젊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고 또 중앙체가 발생이 되면서 자기들만의 집단 면역을 갖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 약한 부분, 네.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고령인 부분에서 증상이 발현되고 거기서 일단 환자가 발생되면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 지금 가족 간의 감염처럼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하는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나옵니다. 문제는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멍이 되는 면역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명률이 올라가거나 또 중증 질환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의 이런 방역에 대한 대책과 젊은 층에서의 개인 방역에 대한 인지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네. 교수님 조금 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는 군 입영장정 대상으로 한 항체 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서 나온 이 항체 형성률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우선 1차와 2차의 경우에는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방역당국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한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유행 기간하고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보완을 해서 15개 시도, 그다음에 8월 14일부터 이 8월 15일 이후에 그런 확산세까지 모두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3명, 그중에 그 2분만 기확진자가 참여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거에 개인정보를 동의하고 진행합니다. 무작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기 때문에 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검사 대상자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그 군 장병처럼 무작위로 진행한 것만큼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5개의 시도에서 광역으로 진행했었고 8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했을 때 그래도 실제로 기확진자 외에도 미확진된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항체가 나왔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연령에서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이 나오는,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아주 강하게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항체 양성률 관련해서 방대본에서 발표한 내용, 의미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또 하나 현재 상황 특징적인 면을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용 병상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또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1차와 2차 위기에는 가용 병상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겨울철에 증가하는 뇌 심혈관계 질환,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 등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 대한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기존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이 발열을 호소해서 호흡곤란이 발생했다.
응급실을 가죠. 네. 근데 이분은 응급실에서 격리된 곳에서 있다가 중증 치료를 가는 곳까지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대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환자분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이 만약에 갑자기 몰리게 되면 바로 얘기하는 의료 체계의 붕괴가 올 수 있다는 게 걱정됩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별 안심진료소에서 분류가 잘 돼서 생활치료센터나 일반 경증 환자분들은 앞으로 집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겨울철을 대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우리 의료 체계로서는 위중증 환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든지 서울시민 1000만 멈춤 등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화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리두기 단계를 말씀하셔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내일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고 이미 격상된 지역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나온 이거 긴급 1000만 멈춤이라고 나왔는데 네. 서울시에서 나온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3단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라고 하는 거는 국가적인 락다운, 즉 완전 봉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분석을 해보면 2단계에서 5단계에 준하는 지침과 2.5단계에 나오는 지침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 들어서 들었던 국가와 지자체에 나왔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선언 중에 가장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선제적인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방역이 원하는 건 선제적인 선언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10시 이후에 교통량을 줄인다. 실제로 뭐 택시나 자가로 움직이면 되지만 빨리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동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대면 예배나 종교활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제재하겠다. 또는 우리가 비대면을 권고하겠다는 메시지, 즉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더불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일단 수능이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정도면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거라고도 보시는지요? 우선 이번 주는 200명대에서 600명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반등의 양상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우리가 지금 진행한 게 일주일 또는 2주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수능을 앞두고 나서는 어느 정도 진정된 양상을 보여서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에서 준비하는 수능은 무사히 치러질 거로 생각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제가 요번에 이제 이 시간을 YTN 이 2시 타임을 빌어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2009년 수능은 현재 인원보다 거의 30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또 치료제가 진행되기 전에 수능이 네. 먼저 11월 수능이었거든요. 수능에 관련된 확진자와 그걸로 인해서 수능의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도 줄고 칸막이라든지 방역도 진행되고 그리고 유증상자나 기확진자를 미리 분류하기 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였던 국가시험 그 준비 관계에서 확진됐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백신 접종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언제쯤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속도와 안정성 평가에 맞는 일정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국가라고 하면은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을 들여오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소개되고 있는 백신들이 다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산정을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진행이 되려면 빠르면 내년 3월 말 4월부터라고 봅니다. 일부 언론 보도라든지 미국 등지에 나오는 그런 언론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저부터 맞겠습니다. 맞아서 안전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부터 일정대로 맞으시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다면 최근에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도 많은 혼란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10% 정도 접종이 안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선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 먼저 하시고 국가에서 나오는 예방접종 단계를 기다리셔도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